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을 압박한 핵심 변수는 장기 금리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년에서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여기에 중동 리스크의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기술주가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유가 급등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좀 부담감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0년물은 5.3%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게 단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일본의 30년물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채금리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독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년물이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채권 시장이 이전과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4%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함께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시장에 좀 가장 핵심 압박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22%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된 영향이고요. 1% 넘게 내리는 나스닥, S&P 500도 0.69%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장기 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30년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일부 되돌림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채 30년물 장기 금리는 5.2%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장중에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기도 했던 30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란발 유가와 장기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은 확대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 쇼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전반이 급락했다기보다는 AI,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한 종목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메모리, 장비, 팹리스까지 반도체 전반에 동반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이런 반도체 급락을 만들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시죠. 직접적인 촉발점은 장기 금리의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채 30년물이 장중에 5.33%까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10년물은 장중에 4.75%까지 올랐습니다. 2025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물보다 최근 장기물의 상승폭이 더 큰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AI주가 특히 민감했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죠. 차입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산업이 아무래도 장기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가 최근에 워낙 큰 상황이죠. 여기에 채권 금리 상승이 더해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 금리의 상승을 만든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최종 평화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대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란은 미국의 의무 이행 전까지 호르무즈 재개방을 거부하고 나섰죠. 이렇게 중동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도 WTI가 84에서 85달러 선, 브렌트유는 장중에 92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도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긴축 장기화와 추가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고요. 장기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후반에는 이 금리가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모두 장중 고점에서는 후퇴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일부 진정된 후에도 반도체 낙폭의 회복은 제한적이었죠. 따라서 오늘의 반도체 급락을 금리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겠습니다. 장기 금리 충격을 계기로 고평가됐던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이 확대된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헬스케어와 에너지는 강세를 보였고요. 필수 소비재도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기술주를 매도하고 에너지, 헬스케어, 방어주를 선호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반에 패닉성 위험 회피가 일어난 건 아니고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이동하는 업종 순환 성격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10년물이 4.7%대에서 지속될지 여부, 30년물이 5.3%를 재돌파할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국제 유가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지 여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호르무즈 운항 상황도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 있을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과 추가 긴축과 관련한 연준의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반도체가 계속 약하다면 단순한 금리 충격을 넘어서 AI, 반도체 자체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을 더 강하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방아쇠를 당긴 건 장기 금리의 급등이었고요. 전면적인 위험 회피보다도 핵심은 AI와 반도체 집중 디레이팅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급하게 올라왔던 기술주는 약간의 조정이었고 다만 또 지난주에 약간 쉬어갔던 제약바이오 쪽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순환매 성격을 띠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장기 국제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2%대 하락세, 브로드컴 3%대 하락세, AMD 4%대 하락세, 인텔 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보시다 많이 상승한 기업들이 많이 빠졌죠. 인텔과 같은 기업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온세미컨덕터 4%대 하락세, 오라클 연이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대 하락세 나왔고요. 팔란티어, 약보합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강했던 장비주 쪽은 좀 하락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4% 가깝게 하락세, KLA 5.3%대 하락세 나왔고요. 하드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샌디스크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는 기업이죠.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좀 급했습니다. 9%대 하락세, 델 테크놀로지 2%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7% 강보합권, 알파벳 0.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특이했던 점은요. 알파벳이 호주 시장 안에서 채권 시장 안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통신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호주 쪽에서 다시 한번 채권을 발행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몇몇 언론사에
주가에서는 지금 캥거루 본드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의 주가는 1%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개 유럽연합 앱스토어 내에서의 결제 관련 시스템이 약간 변경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로부터 앱스토어 이외의 이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것을 지금 애플이 막고 있다라는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은 좀 약간 이것들을 좀 변경하기로 했는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큰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의 주가가 2.3%대 상승, 디즈니 0.43%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컨텐츠주 쪽으로 약간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텔레콤 쪽, 그러니까 통신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버라이전, 티모블 이런 기업들 1%대 상승세, 컴캐스트 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금융주도 괜찮았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마스터카드 일제의 상승, 버크셔 해서웨이도 클래스 B의 주가는 1% 가깝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1.5%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 보시다시피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영향은 미미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좀 크게 없는 상황 속에서 보시다시피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까지 완성차 쪽이 일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캐터필러의 주가가 또 4.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게 캐터필러의 주가가 하락폭이 확대가 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하락폭도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외의 기업들 만나보시면 스페이스X가 이제 AI 기업이죠. 커서의 인수 작업을 모두 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2% 가깝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 들어서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슨앤존슨이 간밤에 3.3%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해에만 31%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7월 이후로 종가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라일리도 3.6%대, 에브비도 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업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바이두입니다. 중국의 검색 업체입니다.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식예탁증서 ADR의 주가가 나스닥에서 1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바이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네이버처럼 AI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잘 뜯어봤더니 이 AI 기업으로 전환은 잘 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로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나온 거였는데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AI 쪽으로 전환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는 숫자가 나쁘네라는 컨센서스 형성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중국 기업 바이두와 알리바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 자체에 대한 좀 우려감 그리고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의 낙폭은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홈디포입니다. 지금 많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실적 발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택시장 그리고 미국 내에서 소비력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CEO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냉각된 얼어붙은 주택시장 안에서도 우리는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홈디포의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약보합 수준에서 끝이 났고요. 그래도 사실 시장에서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 관련 기업이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구나라는 이런 컨센서스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또 오늘 밤에 열릴 정부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코히런트입니다. 이게 전날 7% 넘게 급등하면서 S&P 500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승폭을 모두 다 내어줬습니다. 특히나 광통신주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1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I 기업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바이두와 코히런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역시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기 국채금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들이 내일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요인들이 내일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매도세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격하게 반응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앞으로 국제금리가 더 지금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국제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국채금리 압박 속에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좀 집중됐던 하루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서 스토리지 테마가 힘에 붙인 모습이고요. 대신에 암젠이나 에브비 같은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했다고 하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꾸준하게 역시 찬찬히 계단식으로 가는 것이 변동성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선택이지만 코카콜라도 역사적 신호가를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그냥 적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 그 섹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지금 이런 시대의 화두로서 지금 그 굉장히 그 급등락을 하면서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것을 할 것인지 뭐 미국 시장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걸 우리나라 증시에 연결시키면 좀 암울하죠.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지만 거기서 음식료나 제약 바이오들은 역사상 신호가 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골고루 구성했다면은 뭐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됐지만 제약, 바이오, 음식료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는 매수세가 강했던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던 간밤 시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시그널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AI 수요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아직 비상장이긴 하지만 엔트로픽의 실적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좋게 나왔다는 네네. 소식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또 그 부분을 확인해 준다면은 AI 씬의 성장에 대한 부분, 의구심 이런 거를 또 떨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성형 AI, 그다음에 뭐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칩의 성능을 우리가 보기에 그 구현해내는 그런 최전선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엔트로픽의 그 생성형 AI에다가 서비스의 어떤 최적화된 그리고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결국에 그 엔트로픽이든 뭐 오픈 AI든 그 테슬라의 그록이든 스페이스X 그록이든 지금 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 그다음에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칩 없이는 그런 경쟁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하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일단 매출이 92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09. 그래서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다 2배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AI죠. 사실 뭐 게이밍 분야도 있고 일반 컴퓨터 분야도 있지만 사실 그 분야의 지금 성장보다는 그냥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8, 90%를 차지해 버리니까 사실 다른 섹터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4개 섹터로 나오다가 이제 섹터가 이제 3개 섹터로 집약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안 좋으면 다른 섹터 매출이 좋아봐야 물론 뭐 자동차 전장 분야 이런 것도 성장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성장세가 막 몇백 프로 나오더라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결국에는 AI 수요가 지속되면서 클라우드 지출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계속 그 강조가 되고 엔비디아 칩과 소프트웨어 뭐 쿠다 생태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깊은 통합.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왔었잖아요. 세라브레스도 나왔고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과연 쿠다 생태계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쿠다를 이용해서 결국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칩을 만약에 밖으로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태계에 대한 카르텔이 있다. 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계속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세라브레스 같은 신성 아니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생산에 이어서 외부로 판매하려고 하는 혹은 또 네오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도 있죠. 코어이브 같은 이런 경쟁 상대들을 뚫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굉장히 뜨겁게 보여준다면은 그런 우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2028년 초까지도 수요를 명확하게 확보했다라는 전망입니다. 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까지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월가가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의견까지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죠.
네, 그 275달러로 네. 지금 TD 코엔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펀더멘탈이 견고하다. AI 시장 내 입지가 강력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주도하여서 주가의 큰 움직임이 제한적인데 여전히 탑픽 선호주로 최선호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견조한 분기 전망이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나 모멘텀 둔화 징후에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약간 토를 달아놨네요. 그래서 그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약간 뭐 시장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아주 크게 뛰어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가이던스 부분에서 약간 시장의 그 실망이 일어났을 경우에 시장이 발빠르게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275달러까지 주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을 눈앞에 딱 두고 있습니다. 네. 저 230달러 부근을 뚫으면 이제 엔비디아도 역사상 신고가를 또 쓰게 되는데 자, 지금 박스권 상단에 딱 막혀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여기서 뚫어내면은 3전 사기라고 붙겠죠. 왜냐하면 지금 3번을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뚫으면은 4번째인데. 네네. 자, 일단은 하락갭이 떨어지면서 상승세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만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서 갭 상승 2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하락갭 1번이 나왔지만 아직 2, 3일 내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내에 빠르게 메꾸면은 저 하락갭은 상세가 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갭이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좀 그렇죠. 스페이스가 좀 느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역사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4번째 시도만에 그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2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의견부터 고평가에 대한 부담까지 오늘 월가 시그널의 2번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테슬라가 좀 그 뭔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 어떤 주인공에서 조금씩 좀 멀어지는 느낌? 약간 네. 그 주인공 역할을 계속 맡다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인기가 시그러들어가지고 네. 어떤 신예가 등장을 하니까 주인공 역할을 한 5번 맡던 걸 한 2번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네. 이게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병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네. 뭐 도대체 모멘텀이 없으니까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저게 그 합병이 사실 하더라도 굉장히 어거지로 지금 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솔직히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게 그 그록 4가 4, 5, 6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픽의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되면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클로드, 그다음에 오픈AI, 챗GPT,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그록 이렇게 생성형 AI 테마로 엮일 수가 있거든요. 스페이스X는 앨런 머스크가 그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록 그 차세대 버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생성형 AI에서 굉장히 큰 그 수익을 얻어서 스페이스X의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굳이 뭐 화성이 언제 오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기업명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는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선도한다. 뭐 그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판매량에서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테슬라가 현대차, 기아를 다 누르고 우리나라가 유달리 테슬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르웨이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선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있고 태양광 에너지 저장. 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 탐사, 위성 통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의외로 복병으로 지금 시작했다가 굉장히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스페이스X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분야가 저렇게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합병 시너지가. 그래서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 AI로 확장된 초연결 생태계가 구축된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 100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부진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럼 될 것이냐. 가상 시나리오가 스페이스X가 테슬라에게 20% 프리미엄을 주면서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예 회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두 기업의 수장이 앨런 머스크로 동일하기 때문에 네. 합병하면 시너지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는데 예, 밑에는 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테슬라가 좀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있었지만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슈가 또 중요한 이유가 올해 이게 정말 성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PER이 지금 195배, 200배 가량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다른 게시물에서는 200배라고 썼고 여기는 195배라고 썼는데 이제 200배면은 이제 수익을 환수하려면 200년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200년이 걸려야 그 정도로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이런 성장주에게는. 근데 그게 정당화 되려면 빨리빨리 예를 들어 엔트로픽처럼 2028년도에나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흑자가 2026년도 벌써 달성됐다고? 이러면은 그 매출 PSR이 뭐 200배를 가더라도 용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제 의구심에 대한 내용이 자꾸 나오는 거죠. 어쨌든 EPS 성장률은 25%에서 35%로 아주 탁월하게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하면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매겨주는 거거든요. PER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미리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곱하기 PER을 해가지고 주가를 산정을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2026년 EPS 대비해서는 200배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스페이스X랑 테슬라의 주가 가치는 역전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1.9조 달러고요. 테슬라가 1.35 달러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먹는 개념이 된 거죠. 더 큰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주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스페이스X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이 발표 즉시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이 올해 이 두 기업의 합병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한 배경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IPO 이후에 테슬라의 시총을 넘어서면서 합병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테슬라 최근에 모멘텀도 좀 없었고 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주가도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은 네.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저 하락갭을 빨리 지금 메꿔야 되는데 지금 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락갭이 나온 지도 벌써 지금 한 2주 이상 지난 것 같아요. 네. 3주 정도 됐나요? 5거래일씩이니까 한 15개 봉은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결국에 또 하락갭에서 막혔죠. 저기를 뚫지 못하면 저기는 정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한동안 저 밑에서밖에 놀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다시 저점 테스트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300달러 네. 밑을 갔다 와야겠죠. 330달러 밑을 갔다 와야겠죠. 저기. 저 맨 밑에 저점 테스트 8월 달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갔던 저점 테스트를 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뚜렷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걸 메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주가 흐름을 최근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스페이스X는 기사 회생을 했죠, 일단. 네. 기사 회생을 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생성형 AI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4개 생성형 AI 중에서 그록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성능은 좋은데 느리고 답변이 느려요. 그리고 그록은 생성이 15초면 나옵니다. 제미나이나 챗GPT보다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과격하거나 야하거나 인물 같은 데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크죠. 그래서 그록이 만약 중심으로 올라온다면 스페이스X는 주가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이스X는 오히려 AI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괜찮습니다. 최근 좀 기사 회생을 한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을 뒤흔든 건 결국에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5.3%대까지 올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국채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일까 하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CNBC는 겹악재 때문이다라고 논평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40조 달러에 육박한 정부 부채, AI 투자 붐에 따른 회사채 발행 급증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6월 말 저점 이후 40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올라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7월 미국 재정 적자는 4,323억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체 재정 적자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도 1조 3,7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 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압력이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경제지표 영향까지 압도하며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채권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년물이 5.3%대까지 올라간 건데요. 다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의 대표 베테랑 전략가입니다. 에드 야데니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두고 아직 비상 버튼을 누를 때는 아니다라고 논평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월가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도 아직 주식시장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데니는 이 미국 국채금리가 4에서 5%의 정상 범위에서 움직이는 한 경제와 기업 실적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4.7에서 4.8%대로 야데니가 제시한 범위의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5.3% 부근까지 올라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데니는 10년물 금리가 5%에 도달하면 2023년처럼 충분한 채권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과 높은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국채를 팔아 정책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데니는 아직 비상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일단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이 금리의 이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인다라면서 주가가 50% 이상 저평가됐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AI 투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이 AI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본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부지와 전력, 인프라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해 AI 공급망 전반을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높은 GPU 임대료와 AI 컴퓨팅 자원 부족,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이 이 같은 투자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AI 수요가 둔화할 경우 엔비디아의 성장률과 재무 구조가 동시에 압박받을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최대 50% 저평가됐다며 목표 주가 $35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간밤에는 $219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목표 주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만나보실까요? 이번에는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애플이 유럽 앱스토어 내에서 수수료를 전면 개편합니다. 소송 결과 때문인데요. 다만 앞으로 수익성이 우려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오늘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앱스토어 수수료와 결제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규제 압박에 대응해 외부 결제와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모두 이용하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26%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발사가 자체 결제를 이용하면 20%,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해 결제하면 15%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제3자 앱스토어나 웹을 통해 앱을 배포할 경우에는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 5%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했다며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앱 결제와 유통에 대한 애플의 통제권을 잇따라 제한하면서 기존 최대 30% 수수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고수익 서비스 사업의 핵심인 만큼 규제 확대가 향후 애플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애플 실적 발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애플이 서비스 매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앞으로 앱스토어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면 서비스 관련 매출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애플의 실적 발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비스 쪽의 매출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2분기 낸드 매출이 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상위 5개 업체의 합산 매출은 688억 7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77% 증가했습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급 부족과 계약 가격 상승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70.7% 증가한 230억 5,9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포함해 매출이 89.5% 늘어난 142억 7,29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매출이 99.2% 급증해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키옥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3분기에도 AI 서버를 중심으로 기업용 SSD 수요가 견조한 반면 주요 업체들이 D램과 HBM 투자에 집중해 낸드 공급 확대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따라 낸드 가격 상승과 업계 매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게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기원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삼성전기의 공장 가동률을 다뤘습니다. 그 삼성전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이제 AI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시총 기준으로 보면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이제 SK하이닉스, 3등이 SK스퀘어인데 거기에 삼성전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 상반기에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AI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AI의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들의 투자, 다른 관점에서 연동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디지타임스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AI 수요 증가에 반도체 기판 라인이 풀가동에 근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삼성전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4대 이제 AI 생태계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올해 이제 YTD만 보면 어제 종가 기준 KRS 기준이었을 때 삼성전기가 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YTD만 보면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YTD 기준이었을 때 삼성전기가 433%, SK스퀘어가 190%, 하이닉스가 145%, 삼성전자가 109% 이렇게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YTD만 보면 1등이고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삼성전기의 제품이 AI 기업들에게 빅테크들에게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고 그 삼성전기가 그 1등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 무엇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지만 삼성전기는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상반기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 효과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만큼 많이 치고 올랐는데 대신 이제 7월 달에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급락한 것도 올해 상반기에 수익률이 컸기 때문에 급락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률 보고 많은 분들이 와 삼성전기가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구나 하고 놀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계속해서 기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판 중에서 이제 주력 제품이 FC-BGA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 FC-BGA를 알고 삼성전기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니 삼성전기가 옛날부터 만들었던 FC-BGA가 있는데 왜 굳이 AI 생태계로 분류가 되면서 또 매출과 주가가 폭등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유는 무엇이면 FC-BGA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빅테크들이 원했던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했던 고성능 FC-BGA를 갖다가 발빠르게 생산을 하면서 사실 FC-BGA는 좀 전에 이제 그 앞에 서두에서 보셨다시피 LG이노텍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하지만 LG이노텍은 AI 서버에 필요한 FC-BGA를 갖다가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요. 그래서 주가랑 이제 매출이 LG이노텍이 삼성전기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FC-BGA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주가랑 매출이 급등을 했고 그러면 과거에는
삼성전기가 이제 FC-BGA를 갖다 납품하기 전에 어디서 납품했냐? 왜냐하면 그 전부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했으니까요. 그 전엔 주로 어떤 기업이 독점을 했냐면은 일본의 이비덴, 신코전자 등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FC-BGA를 갖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목 현상, 너무나 많은 수요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우리의 FC-BGA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비덴이나 신코전자가 가져가지 못했던 시장을 갖다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랑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디지타임스에서는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도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디지타임스는 이제 이렇게 FC-BGA, MLCC 등도 모두 AI 데이터 센터 공급을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가 공장 가동률이 90% 육박했다는 것은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과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아까 제가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주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률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K스케일을 제치고 1등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바로 키워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90%입니다. 이 90%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죠? 예, 공장 가동률이 90% 육박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그만큼 생산하는 족족 수요자가 있고 생산하는 족족 고객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객사 어디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또 올해도 또 지지난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언제나 또 무엇을 더불어서 얘기를 했냐? 우리가 KPX, 자본 지출을 늘릴 것이냐, 멈출 것이냐,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멈추기는커녕 더 늘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했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도 더 많은 어떤 수요와 매출을 올릴 것인지가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와 직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 삼성전기 역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만 지을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90%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게 그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FC-BGA, MLCC 등도 결국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초과 수요도 같이 이제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이제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놀랍게 메모리 반도체만 LTA의 수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LTA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고객이 찾아와서 너네 제품을 가져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LTA를 한다면 3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5년 정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제품을 내놨지만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이 가격이 꾹거리지 않냐 이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를 갖다가 삼성전기 역시 LTA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LTA가 체결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삼성전기 FC-BGA나 특별히 MLCC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그 1년, 3년 치의 어떤 영업이익과 PER 갖다 같이 주목할 수 같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보다 많은 이제 PER로 주가를 갖다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가 상승이 정당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임스의 보도를 만나보고 왔고요. 삼성전기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거의 90% 가깝게까지 올라갔다라는 이 기사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다만 주가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조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으로 자금을 싸들고 들어왔을 때 삼성전기를 대량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주가에도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하나오션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말을 넘어오면서 한미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조선업에 보낸 러브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이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트럼프 미국 해군 재건 계획의 첫 수혜가 될 전망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을, 그러니까 2기에 당선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국의 조선과 해군을 갖다가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는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난 훈풍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도 이어서 이제 발빠르게 하나오션이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에 미리 이제 필리조선을 인수하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수혜의 가장 큰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흐름이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조선소도 자국의 해군의 그 군함을 갖다가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다라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한국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주목하면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하나오션이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니냐라고 적시까지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의 키워드는 역시 하나오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역시 하나오션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한 그 행정명령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외국 기업 아무나 자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국에 있는 조선소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조선소를 경영하고 있거나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이 몇 군데 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실제로 군함을 건조한 이력이 있다든지 군함을 건조하면서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조선소 입장에서 일종의 이것이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군함을 갖다 건조하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이력이 되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비용 때문에 사실 미국 군함을 갖다가 수주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군함을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군함을 건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군함도 건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때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에 이미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조선소에 이미 경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그 군함을 건조한 이력이 있는 중요한 조선소가 몇 군데인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하나오션이다라고 이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조선소가 이미 발빠르게 하나 필리조선소를 다 인수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척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당연히 누가 봐도 이제 하나오션으로 이제 적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최대 2척 건조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나오는 숫자는 약간 다르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미 최대 2척이라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지난 6월 달에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 너네가 우리나라 군함을 갖다가 최대 10척 정도 건조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우리가 최대한 맞춰드리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후속회담이었던 나토 정상회담에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제 특별히 초대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 프랑스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에 있었던 의제를 그대로 나토 정상회담에 가져와서 실무자들이 양국의 그 군함을 갖다가 건조하는데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최대 2척의 군함을 외국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종목이 제일 유력하냐? 그래서 하나오션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도 이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축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점을 이제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잘 적절하게 짚었는데요. 주말을 갖다 거치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너네가 왜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투자를 갖다 미진하게 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상무장관이 이제 먼저 지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이제 아니 왜 한국이 이제 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연소선상에서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미국이 이례적으로 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왜 했느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북한 당국이 원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기조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공할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연합훈련을 한다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갖다가 빌미로 바로 평양을 폭격하거나 이제 북한을 침공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어서 계속 수시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축소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김정은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그래서 조만간 또 만나나? 라는 맥락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서 그 미군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군수물자 바닥이 났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에 필요한 것을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은 이제 김정은과도 연결을 하지만 사실 그런 맥락으로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이것과 별개로 사실 미국 군함을 갖다가 두 척을 최대 건조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보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 그리고 일본까지 언급이 되던데 어쨌든가 지금 미국은 자국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다른 국가가 필요할 텐데 결국에는 뭐 하나오션이 어찌됐든 돌아 가더라도 결국엔 수혜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아니 호주도 있고 일본도 이제 조선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딱 좁힐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신데 결국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해군 군함을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조선업 자체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지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뒤처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 해군업을 갖다가 어떤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수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없이 액면 그대로 시장 경제 가치만 보면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을 수주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보도한 대로 있지만 호주의 대표적인 이제 그 조선 기업이 오스탈인데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를 하나오션이 인수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본다면 결국 남는 것은 한국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미 필리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가장 유력한 회사다라고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마스가.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만남에서 한국이 마스가 미국의 요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해운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키워드를 한국에서 가지고 가서 미국이 이걸 굉장히 반겼다라는 보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보니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스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투자를 한 만큼 또 한국 기업들이 이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최근에는 주가 반응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한화오션이 받을 수혜 그리고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유 등을 잘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케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었습니까? 8월 19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어제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이라니까 좀 낯설긴 합니다. 오늘 뉴욕 시장 앞서 뭐 자세히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국채금리가 이틀 연속 시장을 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 그때도 국채금리가 좀 반짝 오를 때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당시에는 뭐 그랬는데
7월 달에 뭐 장기금 조정을 급하게 굉장히 좀 격하게 받은 다음에 지난달 말부터 대략 한 2주 조금 넘게죠. 한 3주 가까이 반등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국채 금리라는 사실은 이 금리 문제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건 뭐 새삼 뭐 여러 번 뭐 말을 해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금리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시 국채 금리가 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3주 가까이 이어졌던 반등 어떤 흐름이 뭔가 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고 어제 우리 시장 그러니까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줬던 어제가 어찌 보면 일종의 시그널을 좀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뉴욕 시장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오늘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뭐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여파에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어제까지의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변화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어제 아시는 것처럼 무디스가 우리나라 이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우리 경제와 관련된 근데 좀 어떤 좀 변화된 어떤 낙관적인 그런 또 분석을 내놓은 게 있어서요.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또 우리 시장의 좀 펀더멘탈리한 측면 이쪽에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약 한 일주일여 한 5, 6일 거래일 정도 됩니다. 나타났던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상반기 때랑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반도체에 좀 쏠리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또 그 반도체 쏠림의 백그라운드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또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 전체 코스피 순매수액의 70.7%를 차지한다. 외국인 전체 코스피 순매수액 6.5조다. 이건 이제 어제 장중까지의 데이터고요. 어제 마감까지 데이터를 좀 제가 다시 좀 찾아서 가져왔는데 지난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8조 1,500억, 그러니까 6.5조가 아니라 8조 1,5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그중에 삼성전자가 3조 4천억대, 하이닉스는 3조 6천억대, 합해서 7조 한 1,000억 정도를 8조, 그러니까 1,000억 중에 7조 1,000억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이 됐습니다. 대략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88%, 거의 9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개, 100개 중에서 90개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 누가 팔았겠죠. 개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3조 6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샀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삼성전자 장중까지 3조 5천억 원어치를 개인들이 팔았고 하이닉스도 2조 5천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걷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50%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었고요. 근데 물론 어제 장 마감 때 이제 좀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지분율이야 뭐 0. 몇 % 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 외국인 지분율은 어쨌든 지난 7월 급락장 때 대폭 감소했다가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 동향을 좀 표로 준비를 일단 해봤습니다. 이건 첫 번째, 이건 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그 표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8조 4천원. 이건 뭐 이 숫자는 뭐 시간이나 뭐 어떤 부분에 따라서 뭐 좀 다르니까 너무 이 숫자에 뭐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방향성 보면 개인하고 뭐 거의 팔죠. 투신 조금 사고 뭐 기타 금리 연기관 조금 사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만 사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은 개인이 그만큼 팔고 그만큼 외국인이 사고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거래 비중이 상당히 좀 축소된 지난 5거래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화면에 나오는데 요건 좀 낯선 표인데요. 아시아 AEG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그다음에 뭐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이렇게
아태 지역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이제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기 노랗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삐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 표시가 쐐기 표시가 있는 데가 이제 한국 돼 있는 거 위에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한 달 새 3개월 새에 비하면 3개월 새 빨간색은 마이너스고요. 이제 초록색 저게 이제 플러스인데 최근 한 달 새 보면 가운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눈에 띄시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태국 정도인데 대만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홍콩도 빠졌고 중국도 빠지고.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AG 펀드에 들어온 자금도 저게 이제 US 달러로 9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들어온 건데 그 중에 1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죠. 215억 달러, 2,150억 달러가 이제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게 110억 달러. 최근 한 달 새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아 쪽을 넘어서서 뭐 브라질 보시면 브라질, 터키, 뭐 이집트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압도적이죠. 보십시오. 타일랜드는 뭐 불과 뭐 50억 달러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뭘 산 거야? 봤더니 역시 테크 하드웨어,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반도체 얘기죠. 뭐 반도체, 뭐 삼성 전기, 뭐 일부 소부장도 좀 있겠죠.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최근 한 달 새, 그러니까 석 달 동안으로 보면 1,150억 달러 빠졌는데 최근 한 달 새는 이쪽으로 65억 달러, 아까 한 110억 달러 정도, 1,100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650억 달러가 반도체 쪽으로 집중.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세 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6월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많이 빠져나간 건 맞는데 최근 한 달 사이로 좁혀 보면, 그러니까 7월 이제 중후반부터라고 보면 되지. 우리 시장이 막 아주 떡락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죽고 있었다, 뭐 계속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좀 저런 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샀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전기전자 쪽, 하드웨어 쪽 이쪽이었다. 테크 하드웨어 쪽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국, IT 하드웨어, 반도체, 그다음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포에 질려서 팔고 있을 때 외국인은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일주일 5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뭐 8조 5천억을 샀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 90%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였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 안에 고스란히 이제 압축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무디스가 한국의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연합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좀 나옵니다만 올 2월에 2.7%, 이거는 이제 지난 5월이고요. 원래 올해 2월 달에 1.8% 전망을 했습니다. 그게 이 2.7%는 5월 달 얘기고요. 그다음에 3.5% 이렇게 전망치가 뭐 이게 한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드물죠. 그러니까 뭔가 경청농지할 만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디스가 올린 3.5% 성장률은 현재 주요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이 올해 전망치 평균이 3.2%, 이거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행도 지난번에 7월 달에 올해 하반기 전망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3.5%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대 이 초반에서 중반 사이가 될 거로는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때문입니다. 무디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제한적이다. 없죠, 뭐.
마이크론 정도인데 마이크론이 특히 HBM 같은 데서는 비중이 이 한국과 이제 이 한국의 두 반도체 회사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3분의 1 채 안 되니까요.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대체할 기업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외국의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의 제목을 보니까 내년 거 완판되고 내후년 거까지 거의 완판돼서 HBM의 이 수요 부족은, 이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4년 안에 HBM과 관련된 이 어떤 그 추가 증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는 뭐 내년 중반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무디스도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내년 중반이 아니라 2028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에 7월까지 한국의 상품 수출 전년비 51% 증가했는데 역시 반도체 효과고. 또 이제 어제 무디스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1.8%, 2%가 안 되죠. 아마 1.8%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3%까지 정부가 늘 목표로 얘기해왔던 잠재 성장률 3%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잠재 성장이라는 게 1.8%, 3%까지 가는데 몇 년 사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어떤 국가의 경제 구조의 구조적인 뭐 전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모건 스탠리가 하더군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르네상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이 르네상스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한국 경제가 한국 증시가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다. 그냥 일부러 그게 뭐 좋게 뭐 얘기하는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반도체고. 아마 사상 첫 1조 달러를 이제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이 2017년, 18년 사이클에는 이제 59%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했는데 2021년, 22년 사이클은 28%.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수출이 이렇게 150%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압도적이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 메모리 사이클이 대략 한 2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본 5년 일단 LTA로 거의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한 70%까지 LTA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절반 이상 LTA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재정 효과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세수가 엄청나게 늘죠.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은 올해 148조, 그다음에 2029년, 29년까지 3년 동안에 200조 이상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5년간의 누적 법인세 납부액이 1,0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조도 될까 말까 했던 게 갑자기 10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정부가 쓸 수 있죠. 그만큼 곡간이 뭐 터질 정도로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돈들을 가지고 내년도 뭐 예산도 800조입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미래 대응 기금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청년중 등등 4대 전략 축에 배분을 하면 최소 0.2에서 0.4%포인트의 GDP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설비 투자 효과도 저렇게 167조 원 증가하고 설비 투자 효과만 GDP 기여도가 1.2에서 1.5%포인트. 지금 만약에 3% 올해 성장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4.5% 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임금 소득 효과. 그다음에 뭐 가계 사용 그 가계의 유동성 확대 효과. 그래서 GDP 기여도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 0.4에서 0.2%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시사점이 그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개선을 하고 성장을 1%에서 1.5% 이상 기여를 하고 잠재 성장률 목표에서 3% 근접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경제가 좀 맞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모건 스탠리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 물론 성사가 된다라는 전제하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오랜만에 우울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의 급등세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AI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 귀환이 반가운 요즘인데요. 과연 시장을 이끌 다음 주도주는 로봇과 AI가 될 수 있을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국채 장기금리 급등세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주요국들의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모두 뭐 수년에서 수십 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뭐 좋은 영향은 아니죠. 일단 네.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자금 이탈은 계속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장기물에 대한 금리 상승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좀 컨트롤하기 힘든 게 어떤 연준의 방향성,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하기 위한 어떤 국채 발행도 있고, 특히 이제 AI 쪽과 관련된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이 큰 기업들이 자금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도 그렇고 어떤 자금을 좀 계속해서 지금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까지도 지금 AI, 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국채 금리나 이런 자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력이 튼튼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한테는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뭐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큰 부담은 이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금리 상승보다도 AI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 또 발전 속도에 대한 부분이 더 우위에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상승보다도 이 AI 기업들의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면서 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일단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자금력이 풍부한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겠지만 이 중소 성장주 기업들한테는 이 타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초대형 AI 관련주로는 또 자금이 쏠리고 중소형주나 일반 성장주는 소외되는 시장 양극화에 대한 경계도 네.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도 여러 변수가 좀 있겠지만 지금은 가장 그게 좀 큰 어떤 이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코스피, 네. 코스닥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더 이 갈림길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금리 상승 악재 속에서도 초대형 AI 빅테크 기업으로는 자금이 좀 쏠리는 게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 대형주 반등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외국인 복귀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우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좀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네. 뭐 어제까지 그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KRX로 보면 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6조 6천억까지 됐거든요. 주간 단위로 보면 지난주에 6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역대 최고예요. 주간 그 기간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최고인데,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이 자금이 거의 70%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수에 좀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또 이제 시장을 또 반도체와 비반도체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형국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가이던스를 내놨을 때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를 이끌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따져봐야 될 게 이게 과연 뭐 패시브, 액티브 자금이냐, 아니면 단순 뭐 공매도를 어떤 해지하는 그런 자금, 그러니까 쇼커버링에 대한 자금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패시브나 액티브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밸류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 이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좀 계속 이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이 금액 자체가 좀 적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좀 편해지는 구조가 편해지는 구조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일단은 어제까지도 순 매수를 좀 이 KRS 기준으로 좀 보여줬지만, 과연 오늘 좀 이런 순 매수 랠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시장의 부담은 일부 낮아졌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 수급이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주요한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좀 많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샌드시크도 이 초과 이익이 100%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 이번 달 초에 샌디스크가 호실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일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지난주에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준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기업들의 향후 방향, 그리고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네네.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곧 결정을 내릴 것 같고 이 주주하는 정책을 과연 미국 기업들의 그런 이 100% 환원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 부분을 선택하겠지만, 만약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따라간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눈에는 매수에 대한 또 강도가 또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얼마나 더 버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AI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해소하냐, 또 AI 쪽 안에서 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 기업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얼만큼 더 시장에서 더 평가를 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결국 외국인 귀환의 지속성은 이 반도체 투톱의 향방 그리고 주주 환원에 달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혀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랩을 출범시키면서 로봇 기술 내재화에 나선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로봇 산업이 단순한 R&D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용화와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메모리,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중심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구조인데, 네네. 분명히 삼성전자에서도 느낄 거예요. 분명 이거는 사이클이 좀 좋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에 의한 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지만, 이 사이클이 뭐 몇십 년 가진 않겠죠.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 중심, 신사업 중심으로의 이 방향성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한 단계가 이 피지컬 AI
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F 그 전에 어떤 가전 쪽에서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좀 비전 프로나 여러 지금 사업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RX 팀이나 이 피지컬 AI 쪽에서의 투자를 지금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괜찮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구조 자체가 물론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업 부분 자체가 시스템 LSI 사업부도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또 이제 이 전장 사업이나 여러 부분 담당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이 피지컬 AI 사업 쪽에 물론 이제 들어갔을 때는 초기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주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 전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 로봇 기업들의 이 지분 투자나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하드웨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네. 지금 모든 거의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바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전부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뭐 로봇 산업에 대한 활기도 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향후에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비전이 좀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뭐 결국 메모리 반도체 편중도를 낮추고 산업 자동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을 챙기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관련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로보틱스가 중국 현대차 공장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대거 투입되는 사례가 되잖아요. 뭐 피지컬 AI 시장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얼만큼 이제 빨리 네. 돈을 벌어들이냐 이 부분도 축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대차가 지금 베이징 현대 쪽에서의 생산 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이제 중국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이 뭐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네.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하려는 전략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도 현대차가 좀 중국의 차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 베이징 현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일단은 중국의 인건비나 어떤 자동화 설비나 하기에는 뭐 부지 자체도 만들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이득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유럽 쪽에서의 차에 수출을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슬로바키아나 체코 쪽에서의 공장을 통해서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어떤 수출에 대한 거점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크고 그 안에서 이 자동화 로봇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면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또 포장까지도 바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는 부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왔을 때에 그동안에 현대차 그룹이 어떤 보스터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적으로 언제 보여주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 실용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평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의 밸류적인 측면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편 이렇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 자동차가 확대되면 뭐 계열사 간 역할도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그룹사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 현대 그룹 안에서 이 로봇 사업 부분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자율주행 이 물류 로봇 그리고 이 주차 로봇을 좀 개발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현대위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그 로봇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이런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은 현대 오토에버 쪽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은 좀 방산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한데 네.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기술이나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과 함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국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AI 경쟁이 이제 뭐 LG, SKT, 업스테이지 이런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국내 AI 산업의 현 주소랄까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저는 초기 단계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일단은 미국의 AI 기업들이 시장을 네.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요. 네, 이 언어 모델이나 LLM 본다고 하더라도 영어죠. 영어이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쎄 저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독자적인 이 AI 기술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뭐 어떤 경쟁 프로그램 하듯이 지금 이제 국가대표 AI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게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AI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상호 연동도 해야 되거든요. 기술력도 계속 서로 이제 보완하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 부분보다도 일단 의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세 곳으로 압축됐지만 그 전에 이 네이버도 그렇고 NC가 좀 탈락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제가 봤는데 다시 참가 의사를 줬지만은 참가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사업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고, 네. 차라리 자체적으로 AI 사업 쪽을 민간 쪽으로 진출하면서 실적으로 좀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많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이 국가대표 AI 같은 경우에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높게를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 금리 변수와 외국인 수급 속에서 다음 주도주로 떠오르는 로봇 그리고 AI 산업의 실질적인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홍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고금리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해지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헬스케어 종목들,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기술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와 아마존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나 큰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간의 상승폭이 가팔랐던 만큼 하락폭도 깊었습니다. 마이크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을 향해서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자제하라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샌디스크가 인베스팅 데이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간 상승세를 크게 그려왔었는데요. 이날 간밤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25% 하락하면서 938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애플은 최근에 하락폭이 깊었는데
간밤에는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애플이 EU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EU에서 또 그 수수료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지켜주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01% 소폭 하락하면서 310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정규장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회사채 발행이 적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약보합권에 지나가면서 48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도 정규장에서는 4%까지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ADR 종목들 8개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시장에서는 3%대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ADR은 현재 9%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55달러 선에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금리 상승 장기화 우려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ADR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 지주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3%대 하락, 한국전력도 4%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SK텔레콤도 3%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EW 한국 ETF는 간밤에 8%까지 밀렸지만 그래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06%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170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흐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58%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고유가와 글로벌 장기 금리의 급등세가 시장을 압박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